네, 감사합니다. 에너지 경제성 기본 개념부터 해서 지금 전 세계 화두인 탄소 중립, 또 우리나라의 그 전력 수급 계획까지 폭넓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한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탈원전에 그 전부터 예전부터 어 제가 2018년도에 그런 보고서를 썼는데 주요국의 탈원전 어 정책 결정 과정과 시사점, 이걸 이제 2018년 11월에 그걸 썼다가 음, 그때가 마침 대만에서 탈원전 폐기 국민 투표를 하고 탈원전 폐기하자 뭐 이런 이제 안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총리 그만두는 차잉원인가? 차잉원은 그냥 네. 계속 우겨서 그냥 하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거 나왔을 때 그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왜 그 주요국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독일이 왜 그렇게 됐느냐? 독일이 이제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있던 그 체르노빌 원전이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피해 본 게 사실은 그 쪽이라고 그래요. 독일 남부 쪽. 바람이 또 하필이면 그쪽에 그 당시에 그 독일 주부들이 아예 방사능 계측기를 사갖고 다니면서 시장을 보고 뭐 이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그전부터도 반원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탈원전을 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고생하고 있는 게 독일인데 독일의 경우는 자기들 쓰는 천연가스의 50%를 러시아 그 유명한 파이프라인 있지 않습니까? 노드 스트림인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오히려 50%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50%의 가스가 이제 안 온다 생각하면 지금 완전히 중단됐으니까 되게 황당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메리켈이 정치적으로 잘해가지고 러시아 가스 때문에 탈원전이 그나마도 유지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메리켈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반성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독일은 어떤 상황이냐면 독일은 예전부터도 뭐 그런 뭐 협동조합, 뭐 마을 단위의 어떤 뭐 이런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독일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태양광이나 풍력 사업을 하면 자기가 사업을 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반대가 그렇게, 그러니까 원자력을 하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 실제로 전기요금이 비싸다 하더라도 페센하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완전히 그 에너지 작은 마을. 거기는 전기요금이 다른 데랑 달라요. 독일 평균 전기요금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나 아이러니한, 우리가 이제 그걸 쫓아간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거기 인구가 15제곱킬로미터에 한 150명 정도밖에 안 살아요. 그 우리나라 땅으로 이렇게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이제 9만 10만 제곱킬로미터잖아요. 그렇지. 거기랑 좀 다른, 이제 사이즈는 좀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걸 이제 면적 대비 인구로 이렇게 환산했더니 우리나라에 한 100만 명 정도 살면은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갖고 에너지 작업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주는 걸 되게 걱정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줄여도 상관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 에너지 수급을 계속 봐온 사람으로서 독일이 탈원전을 포기하면 어쩌나 고 사실은 내심 걱정을 했어요. 뭐냐면 만약에 독일이 계속 이제 탈원전을 하고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망했을 때 치러야 되는 코스트가, 이 사람들의 코스트가 얼마인지, 만약에 성공했다 하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또는 그랬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게 제가 이제 궁금해서 사실은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 에너지 위기가 이제 닥쳤을 때 독일이 만약에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자력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데 걱정을 좀 사실은 내심했었다 이제 그렇고요. 저는 아직도 이제 독일이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 있기로 그 폐기물 비용 얼마를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도록 돼 있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그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그 재생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거는 전혀 고려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이 부분을.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그걸 안 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이미 연구를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이게 없는 비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발생을 한다고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에 얹어야 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그냥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인지 그거는 아직은 결론이 안 났지만 실제로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전기 소비자가 내는 환경 비용 있잖아요. 그거는 REC 구입 비용이거든요. 탄소 비용이랑 REC 재생 에너지 인증서를 구입해야 되잖아요. RPS에 의해서 발전 사업자들이. 그거 비용이 이미 올해만 해도 한 2.5조, 3조 뭐 이렇게 우리가 전기 요금 내는 거에 한 5% 정도는 이미 환경 비용으로 내고 있어요. 그거 말고 실제로 이런 시스템의 비용이 발생하는 게 이게 이제 얘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미 발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제주도의 미래가 우리 육지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재생에너지가 공급이 추가돼 가지고 풍력하고 태양과 작년에 76번이 섰어요. 정지. 시간하고 용량은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88번 섰어요. 그러니까 섰다는 얘기는 출력이 제어됐다는 얘기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말라고 전력거래에서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상을 또 안 해줘. 보상을 해주면 또 전기 소비자가 내야 되지만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지금 40%가 호남 지방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풍력 발전소도 신안풍력 뭐 또 저기 뭐죠 새만금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소비가 안 돼요. 그 전기가.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에서 제3 해적 케이블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거는 육지로 남는 전기를 육지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오냐면 목포 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호남 지방은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초과돼 가지고 결국은 송전선로를 수도권으로 뽑아야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재생에너지를 보내는 송전선로라고 해서 그 경과지 주민들이 이게 전기가 다른 전기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전기거든요. 그 경과지 주민들이 과연 재생에너지의 송전선로래 그러면서 환영을 할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신한풍력이 2030년까지 8.2기가와트거든요. 820만 킬로와트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지금 있는 것도 소비가 제대로 소화가 잘 안 되는데 호남 지역에 앞으로 뭐 전기를 많이 쓸 수요가 발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그 동해안에서 지금 선로가 잘 안 돼가지고 신한울 3, 4호기나 지금 동해안에 짓고 있는 석탄 발전소의 전기를 못 날른다 그러잖아요. 그거랑 아주 비슷한 일이 호남 지방에서 서울 쪽으로 송전선로가 와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여하이 건설해낼 수 있겠냐. 지금 한전이 하는 저 태도나 한전이 하는 저 투자나 그런 걸로 미뤄서 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식의 어떤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송전 투자비가 우리는 킬로와트 아워당 1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송배전 투자비가. 그리고 지난 정부 때까지 송전망 투자는 거의 안 했어요. 배정망만 좀 늘려놨거든요. 분산형한다 어쩐다 이러면서.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요. 도매 요금보다 망 투자비가 더 커요.
도매 전력 요금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한 80원 뭐 이런 정도 되는데 한 80원 정도를 망 투자비로 써요, 독일은. 그러다 보니까 뭐 비싸기도 하지만 전기요금이 우리도 물론 이제 전기요금이 우린 너무 싸가지고 그렇긴 한데 전기요금을 좀 올리는 한이 있어도 소비자 투자비를 늘려야 됩니다. 어떻게 늘리냐? 경과지 보상 비용도 늘리고 지중화의 허용 범위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독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협조적인 지주. 그러니까 가공선로든 뭐 지중화든 이게 협조적으로 잘한 사람한테 보상비를 더 주고 그 다음에 계획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방해를 해가지고 안 되면 소송을 걸어버려요. 벌금을 물리고 이런 거를 법제화해서 해야 된다. 그 대신에 투자비를 많이 늘려야 되고 그 투자비는 전기 소비자가 앞으로 부담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막 문제 해결 못 한다. 지금 이제 오늘인가 뭐 그 어젠가 그 분산형 뭐 전원 뭐 투자 촉진 뭐 이런 법안을 만든다 그래요, 야당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좁아서 그 분산형 전원을 한다는 건 말 자체가 굉장히 사치스러운 얘기예요. 어느 누가 수요지 부근에 발전소를 짓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수요지가 어디냐면 서울 경기잖아요. 서울 경기 안에 어떤 발전소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 비싼 땅값에.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우리는 아무리 길어야 400km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5000km씩 전기를 끌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대가 안 되는데 400km 끌어 쓰는 그거를 뭐 그게 안 되니까 분산형 전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거는 과학적으로 불안하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불안하게 받아들인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불안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많이 잘못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환경하는 사람들, 태양광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흑색칠을 많이 하는데 흑칠을 근데 이거를 그때그때 대응을 제대로 하지를 전혀 못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사실은. 이거 뭐냐면 니들이 무식해서 그래. 뭐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5년 동안 내가 보기엔 원자력계가 많이 각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어떤 수원대학의 어떤 뭐 교수가 한겨레에 글을 하나 썼는데 사관외시라는 데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그 수원대 교수가 또 반론을 제기했는데 그거를 제재 반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계가 각성했다는 거는 원자력계가 직접 한수원이 직접 못 하거든요. 원자력 학회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계도 원자력 학회 또는 원자력 그을 지지하는 그런 시민 뭐 단체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거 아니다. 저기 그 김익준 교수가 뭐 동해안에서 나는 고등어 300년 동안 먹지 마라. 이거 얼마나 잘 먹혀요.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우리 다 동해안에서 나는 고등어 먹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먹으면서 한쪽에서는 그게 여기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나는 그동안 대응을 너무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이 아주 불안이라는 건 내가 불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전원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은 고리 같은 데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발전소가 돌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돌고 있는데 오히려 그 주변에 인구가 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전혀. 다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불안해하니까 뭔가 보상을 더 해내라.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